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지난 6월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은 어디에 거주하든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오히려 더 많은 제약이 뒤따르는 것도 현실입니다. 자, 이제 곧 4월 20일 장애인의 날도 다가오는데요. 오늘 충북 청년들의 정치연구소 충청연구소로 함께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장애인 이동권 관련한 문제를 놓고 다시 한번 지역의 실태도 짚어보고 향후 과제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론을 함께해 주실 세 분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죠. 먼저 충북 시민사회 지원센터의 김광식 팀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옆으로 월간오긴의 박누리 편집장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 왼쪽으로 인권연대 수매 이구원 활동가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세 분과 오늘 토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충청연구소이기 때문에 두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연구원으로 일단 호칭은 통일하도록 하겠고요. 먼저 장애인 이동권의 현 주소를 좀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생각을 좀 알아듣기 쉽게 키워드를 가지고 좀 표현을 해주시기 제가 미리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건 순서대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식 연구원부터. 예. 네, 저는 장애인 이동권 현 주소를 상대평가라고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예전에 비해 얼만큼 좋아졌다, 예전에 비해 어떤 시설이 어떻게 도입됐다라고 항상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들은 절대 상대적으로 평가하지 말고 얼만큼 좋아지고 얼마나 여건이 나아지고 얼마나 개선되었는가를 절대평가로서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평가라고 얘기해봤습니다. 예, 바로 박누리 연구원 이어갈까요? 네, 저는 비문명이라고 키워드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요새 비문명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전기차나 수소차, 아니면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처럼 굉장히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 장애인의 이동권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비문명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이동이 권리가 되지 못하는 사회야말로 굉장히 비문명적인 사회이고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문명인이라면 당연히 함께 반성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키워드를 정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구원 연구원 듣겠습니다. 예. 네, 저는 키워드로 21년이라고 정해봤습니다. 21년. 네, 이 이동권을 위해 싸워온 시간이 사실 하루 이틀이 아니거든요. 2001년 오이도역에서 리프트를 타다가 이제 장애인분이 추락사를 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장애인권 운동가분들이 이동권 투쟁을 시작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21년 동안 외친 권리이지만 아직도 좀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계속 싸워나가야 하는 권리이기에 21년이라 정해보았습니다. 네, 일단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요즘 쟁점으로 아무래도 떠올랐습니다. 전장위원회 지하철 시위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 이 주요 쟁점으로 주목받고 있는 현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자유롭게 좀 일단 상황에 대해서 좀 판단을 좀 듣겠습니다. 예, 이구원 연구원님. 지금 언론과 정치권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좀 사실 저는 한편 이게 반갑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너무 늦은 관심이라고 생각했어요. 20년 동안 사실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획기적인 그런 반응들 그리고 대안들을 제시하지 못했었는데 그 대표 한마디의 발언으로 이제서야 관심을 가진다는 게 좀 많이 안타까웠고 그래서 일시적 관심이 아니라 이 이동권 보장이 실현돼야 할 때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네, 박누리 연구원. 그 사람의 기본 권리잖아요. 이동권이라는 네네. 것은 그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데 내가 숨을 쉬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 찬성하고 반대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동하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당연한 것이 어떤 논란의 주제가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그 인권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빈약한 토대 위에 있었나 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한 또 단면이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시청자분들 보셨겠습니다만 이구원 연구원님 같은 경우 이제 지금 장애를 가지고 계시고 오늘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제까지는. 그 장애인 콜택시라고 장애인 콜택시로 왔고요. 청주시에서는 이 장애인 콜택시의 명칭을 해피콜이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탑승하고 왔습니다. 어떻게 이용은 어렵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걸리셨어요? 우선 이게 이용이 사실 어렵지 않죠. 어렵죠.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는 대기 시간을 종잡을 수가 없어요. 예. 네.
평균적으로 30분에서 1시간 대기는 기본이고요. 예. 정말 많이 길어질 때는 2시간까지 대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예. 특히 주말과 공휴일은 이게 좀 더해요. 주말과 공휴일은 감축 운행을 하거든요. 예. 그때는 굉장히 더 이용이나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그리고 이제 청주시 같은 경우는 운행 지역에서도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시외 지역을 특정 지역의 역이나 병원, 지정 병원을 제외하고는 시외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다른 지역으로 장애인 콜택시를 탑승하려고 하면요. 네. 일일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엄청나게 찾아보아야 되고 그 지역의 장골에 별도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신청하고 등록해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연계들이나 원활한 이동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에요. 아예 타 시군으로 이 택시 타고 넘어갔다 오는 게 불가한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현재 충북의 상황은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충북의 상황은 사실상 그런 상황입니다. 콜택시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면 네네. 이제 콜택시에 내려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콜택시에 내려서는 우선 이제 휠체어로 이동을 하겠죠. 예, 예. 보통은 휠체어로 이동을 하는데 휠체어로 걸었을 때 우선은 우리 그 도로가 충북을 포함해서 뭐 전체 도로일 것 같은데 사실 차도 중심의 그 도로라고 생각해요. 네네. 차도 중심으로 보행로들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랑 같이 한 1시간 정도 걸어보시면 알 텐데 인도가 막 턱이 엄청 높거나 예. 또는 울퉁불퉁하고 경사지고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데는 성공했는데 내려갈 길이 없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요. 아까 그 턱을 말씀해 주셨지만 예, 예. 사실은 제가 갈 수 있는 건물들이 청주만 보더라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으러 이제 가게 되면 식당 찾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미션입니다.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을 찾는 게 저에게는 가장 큰 일이고 설령 식당을 들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화장실이 배치되어 있는 곳은 더더욱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런 부분에서의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저희들이 들어서는 이제 있기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평소에는 잘 생각을 많이 또 못했던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 잠깐 말씀드리셨는데 어떠셨어요? 잠깐. 저희가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런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문제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권 연구원님 말씀하신 대로 같이 한번 다녀보면 얼마나 이게 실생활에서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를 좀 알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된 도시에서 네. 비장애인으로 살아가는 한은 이 장애인의 문제를 절대로 내가 100% 다 이해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장애인 이동권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에게 마이크를 더 많이 줘야 된다는 생각도 지금 좀 들었습니다. 네. 김강식 연구원. 사실 비슷한 의견이고요. 제가 어쨌든 비장애인으로서 장애인의 의견을 뭐 이런 그 당사자 이슈를 이렇게 선뜻 얘기하는 게 사실 되게 조심스럽고 되게 걱정도 되게 많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권 그 연구원님하고 평소에도 친분이 있어서 예전에 이제 자주 이렇게 뭐 길을 같이 다닐 일이 이제 있었는데 네네. 한번 다녀보면 정말 아실 겁니다. 얼마나 지금 이 도로 체계와 기준이 비장애인 중심 그리고 자동차 중심으로 되어 있는지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까도 그 키워드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대결 구도를 자꾸 가져가잖아요. 근데 네. 사실 장애인이 다니기 좋은 거리가 되면 일반 비장애인들도 걷기 되게 편한 도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장애인에 위해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들이나 뭐 개선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저희가 일단 뭐 오늘 오신 길 여쭤보면서 이제 장애인 콜택시 쪽으로 일단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주말에 더 대수가 대폭 줄어든다는 것이 좀 마음이 아픈데 사실 주말에 저희가 더 다니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하잖아요. 예. 네. 일단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제 대중교통에서 저상버스일 것 같습니다. 네네. 이 도내 뭐 저상버스 상황은 또 어떤지. 예, 좀 여쭤보고 도내는 싶네요. 이제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도내 조상버스 보급률이 15.5%입니다. 네. 전국 최하위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작년에 발표된 거고 그리고 이제 그나마 그것도 청주시가 지금 약 30% 정도의 저상버스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예. 사실 타 지자체를 알아봤을 때는 저상버스가 전혀 없는 지자체들이 대부분이고요. 있더라도 한 대, 전체 저상버스 중에 한 대나 두 대 정도 배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시 같은 경우에도 네. 시외버스, 심야버스, 마을버스 이런 데에는 저상이 전혀 배차되어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이런 현실을 알아보고자 제가 활동하는 단체에서 뭐 저상버스 타고 쏘댕기기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진행을 했었는데요. 활동들을 진행했었는데 버스 배차가 정말 압도적으로 부족한 것도 문제이고요. 버스 정류장 공간, 버스를 탑승하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류장에 대기 공간이 없거나 아니면 정류장에서 바로 휠체어 탑승할 수 없게끔 세팅이 돼 있는 경우들도 되게 많이 있고요. 그래서 항상 그 휠체어 이용자가 있다는 걸 열심히 신호를 해야 돼요.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근데 만약 이제 제가 혼자 탑승을 해야 하는 경우나 또는 예. 이제 다른 분들이 혼자 탑승해야 되는 경우는 사실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네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환경들이 함께 변화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상버스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상버스는 모두를 위한 교통수단이거든요. 네. 장애인, 그 아이도 타기 편한 그렇죠. 거고요. 또 예. 어르신들, 노인분들도 타기 편한 교통수단이 소위 저상버스이기 말하는 때문에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기에 네네. 편한 교통약자들이 게 이제 저상버스가 되겠죠. 모두가 이용하기 편한 버스고 이용할 수 있는 버스이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 버스가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죠. 근데 아직 예. 충북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역의 이제 소도시일수록 네네. 그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불편이 더 훨씬 큰 상황이 아무래도 네네. 펼쳐지고 있네요. 이제 그 도 내에서 아니면 시 내에서 이렇게 다니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다른 시군 넘어가는 부분도 이제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윤석열 당선인도 그 뭐 쇼츠 공약 이런 데서 이제 그 부분 시외버스라든지 고속버스 이런 데서 이제 저상버스라든지 리프트 이용할 수 있는 버스를 내겠다라는 걸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이제 그만큼 열악하다라는 걸 이제 저희도 그런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알긴 했었는데요. 네네. 실제로 휠체어 장애인의 경우 시외버스, 고속버스 지금 탑승이 어떻습니까? 우선 그러니까 장애인권 운동가들이 정말 예. 꾸준히 이것도 요구를 하셨어요. 예. 요구를 해서 2019년 10월에 처음 4개의 노선이 시범 도입됐습니다. 그 서울, 제 지역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서울에서 네네. 출발하는 4개의 노선이 시범 도입 운행되었는데요. 이 코로나를 이유로 이 4개의 노선 중에 서울 단양 빼고는 지금 전부 운행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국에 그 이용할 수 있는 시외 고속버스가 7대밖에 없습니다. 저상버스는 7대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충북 청주권에는 단 한 대도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사실 이제 아까 키워드도 21년이라는 표현하셨고 네. 오랫동안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눈에도 보이기도 하고 직접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 그런 목소리 표현들을 해 오셨을 텐데 왜 이렇게 좀 저조할까요? 일단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궁금합니다. 우선은 뭐 일단 저조할 것이 이동권이 사실 기본적 권리인데 사실 계속 이제 이야기되는 것들이 무언가 장애인을 위한 것이다라고 자꾸 특정되고 우리들한테 특정 예산이나 뭐 이런 것들을 네네. 무언가 해주는 것처럼 시혜와 예, 예. 동정의 그 대상으로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권리적 측면에서의 접근을 해야 이동권이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지금 뭐 활동도 하고 계신데요. 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제대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제대로 좀 파악을 하고 있다면 구체적인 대책들도 어느 정도는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여쭤보게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정책에 뭐 이런 실태들이 좀 반영이 되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그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이 제정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이 법령상에서 실태 조사는 꾸준히 하게 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실태 조사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인데 네네. 청주 같은 경우도 2019년에 그런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이제 청주복지재단에 위탁을 해서 실태 조사를 하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정보 공개 청구 이거를 요청하면 사실 웬만한 정보들은 다 얻을 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실태 조사가 예산을 뒷받침한 정책의 시행으로 돼야 되는데 예. 그 지점에 있어서는 아직도 시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조사는 되어 있지만. 조사는 되어 있지만 시행 네, 그 어떤 까지 예산을 이어지고 뒷받침한 있지 정책의 않다. 시행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네. 두 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김광식 의원. 예. 네, 사실 공감 많이 하는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뭐 전에 같이 이제 다니시기도 하셨다고 네, 하니까 네, 네,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더 조금 와닿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너무 불편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이 이동하는 것이 정말 어떠한 특정 집단, 뭐 특정인에게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게 얘기만 되는 것 같아서 되게 아쉽고요. 그리고 사실 그 실태조사가 잘 어쨌든 하긴 한다고 했는데 네네. 사실 이것들이 이렇게 지속이 되지 않고 적용이 되지 않는 이유는 결국 예산 문제거든요. 예산 문제. 그래서 예산이 반영이 된 상황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자체에서는 예산 부족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사실 우리나라의 그 지자체 예산 구조상 지금 현재 어느 한 그 정책에 그
정책에 많은 돈을 쓸 수 없는 구조인 거는 사실 명확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민의 기본권이고 그 모두가 이제 가져야 할 권리이면은 국가 예산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박누리 연구원, 예.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지자체 예산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국회나 정부에 이런 것들을 요구해야 되는데 이동권을 주로 다루는 게 이제 국토교통위원회인데 여기 이렇게 보면은 여기 들어가 계시는 국회의원들 몇 면을 살펴보면 대부분 이제 뭐 다선 의원이나 네. 어쨌든 오랫동안 이 의원 활동하신 분들이시죠. 그런 분들이 중심이시고 여기에 사실 어떤 장애인 당사자들의 이야기가 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통로는 없어 보여요. 근데 여기가 이제 이동권을 주로 이야기하는 위원회이고 이동권과 관련한 어떤 정책과 관련해서 뭐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그런 역할이 있는 권한이 있는 위원회인데 그렇다면 이곳에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이라던가 어떤 직접적으로 장애인 이동권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사실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오늘 장애인 이동권 관련해서 조금 더 실태도 좀 들어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막연하게 알았겠습니다만 오늘 방송 보시면서도 실제가 저랬구나라고 이제 처음 또 같이 공감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장애인 이동권이라는 말부터 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요거는 단어가 이게 정확하게 언제부터 사용이 됐을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 이동권이 이제 대중적으로 그나마 좀 언론에 많이 좀 보도되고 이야기되기 시작했던 게 이제 2001년이죠. 오이도역에서 이제 리프트를 타고 가던 장애인 부부가 추락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 2002년에도 비슷한 사고로 장애인이 또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고들이 있으면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는 장애인 운동 단체들이 이제 생기게 됐고요. 이분들이 이동권 이야기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되셨죠. 근데 사실 2001년, 2002년에만 장애인이 사망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1984년에 소아마비 장애인이었던 김순석 열사라고 계시는데 그분은 서울시장에게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으시거든요. 서울 거리에 턱을 제발 없애달라. 내가 갈 수 있는 화장실이 없다. 내가 밖에 나갔을 때 도저히 이동을 할 수가 없는 이런 턱들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이제 요구들을 하시면서 뭐 이제 사망하는 일도 있었고,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일들은 분명히 있어 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동권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해서 너무나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 장애인들이. 네네. 이 부분을 좀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생각해보면 장애인의 이동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분야별로 이제 살펴보면 우리가 함께 생각해봐야 될 지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오늘 유독 저희가 일단은 이동권 쪽으로 집중해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만큼 이동권이 좀 중요한 거라고 더 판단을 하시는가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우선은 이동할 수 있어야 일도 할 수 있고요, 공부도 할 수 있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동의 제약을 받으면 사실 집안에밖에 머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동권은 사실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 살아가는 모든 기본권을 가능하게 하는 권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저도 이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제가 제 주위에 이제 동료 장애인 분들 중에서도 이제 나의 삶을 살아보겠다고 시설이나 이제 본인 집에서 나와서 자립을 하신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계신데, 네네. 이런 이동권의 제약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방 안에서나 또 활동하지 못한 채 지내고 계신 분들도 사실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분명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결국은 이제 거주하는 부분에까지 다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이동권. 사실 이제 뭐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만 5%를 넘어선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한 20명 중에 1명꼴 이상이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외국인들은 우리가 길 가다 많이 봐도 뭐 마트라든지 어디 놀이동산이라든지 가서 장애인분들 이렇게 이동하는 걸 많이 못 봤다라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들었어요. 이동권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럼 그만큼 이제 장애인에게 이동권이
그야말로 뭐 생존권이다 이 정도까지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좀 자유롭게 듣겠습니다. 네, 뭐 당연히 예. 이것은 생존권이고요. 예,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비장애인들 얼마나 개인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까? 근데 장애인에게는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으면서 이 기초적으로 주어져야 하는 당연한 권리인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동권이 사실은 모든 우리 생활의 끝과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동할 수 있어야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학교를 가고 일도 할 수 있고 이런 봄날에 꽃놀이도 갈 수 있는 건데 이런 모든 것들이 차단된 상황의 삶을 비장애인들이 어쨌든 더 많이 좀 이해하려고 하고 이 문제를 좀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게 너무 당연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더 자유롭게 듣겠습니다. 예, 이거 연구원님. 네, 그 아까 외국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네. 그 말씀하신 외국 같은 경우 프랑스나 독일, 유럽의 국가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는 보면 저상 버스가 일단 기본 버스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버스가 저상 버스이거나 아니면 거의 90% 가까운 버스가 저상 버스인 국가들이 많고요. 저는 대부분 그런 국가들은 그냥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어떤 그 일상생활의 차별을 줄이고자 사회적인 노력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한번 그래서 좀 우리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런 사회의 속도나 이런 것들이 도대체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만들어져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저희도 마찬가지로 훗날 언젠가 누가 갑자기 휠체어 타게 되지 말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다시 한번 다 같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좀 되고 아무래도 이동권이 있으면은 아까 여러 가지 다른 권리도 제가 생각이 난다 했는데 뭐 일하는 거라든지 뭐 공부하는 거라든지 하다못해 뭐 연애를 한다든지 에서 있어도 이동권이 이렇게 좀 제약을 많이 받고 있으면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맞물려 드네요. 현실적으로 어떠셨어요? 진짜. 그렇죠.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청주에 살면서도 장애인 콜택시 아까 이용한다고 했지만 사실 계속 많이 요구를 해서 그 즉시 콜로 바뀐 지도 얼마 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르면 올 수 있는 네네. 상황으로 바뀐 지도 얼마 안 됐고 그전에는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예약 콜로 운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7시에 딱 일어나서 몇백 통의 전화를 해야만 이 콜택시를 탑승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 경쟁에서 지면은 이제 콜택시를 탑승하지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청주는 지금 즉시콜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도 예약제로 하고 있는 지역들이 많거든요. 충북 지역 내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콜택시가 아예 없거나 예약제로만 아주 부분적으로 저녁 6시 이후에는 운행이 안 되거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 굉장히 일상의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네. 네. 많은 분들이 그 장애인 이동권의 생존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드는 게 최근에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제 확진을 되거나 혹은 그 전에 거리두기가 한창 상향됐을 때는 접촉만 해도 밀접 접촉만 해도 2주 막 이렇게 길게는 2주 한 달씩 막 격리를 했잖아요. 네. 생활이 격리가 돼서 아무데도 이동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지금 제 주변에도 격리된 확진자가 많은데 아무것도 못 한다고 주변에서 막 도와줘요. 막 뭐도 갖다 주고 심지어 예전에는 지자체나 정부에서 밥 먹으러 그렇죠. 물품도 갖다 예, 주고 예. 그 지원금도 줬잖아요. 그게 이동하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네네. 계속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존권이다라고 하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동권, 생존권 이렇게 자꾸 뭐 방송에 그런 용어를 좀 쓰다 보니까 어렵게 좀 접근할 수 있는데 툭 터놓고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홍일이 연구. 이제 저희가 이동권이 모든 권리의 시작이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그 실제로 일단 장애인들 교육권, 그러니까 교육 수준만 확인을 해봐도 얼마나 이동권 박탈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이 252만 명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이 중에 56%, 57% 정도가 중졸 이하 학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40%는 초등학교 정도만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좀 과격한 표현입니다만 누구나 다 대학을 갈 수 있는 나라에서 장애인은 왜 어째서 대학에도 네네. 가지 못하고 고등학교도 가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취미생활도 할 수 없고 내가 원하는 평생교육도 받을 수 없는 이 상황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굉장히 비문명적인 상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사실은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의 일이고 그리고 어쩌면 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 제일 먼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저도 그 어릴 때 저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처에 갈 수 있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 이제 초등학교를 다녔었고요. 멀리 있는 초등학교를 제가 살던 곳에 자동차로 간신히 다녔었고. 근데 근처에 네네. 초등학교를 못 가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그런 갈 수 있는 시설들이 없었던 거죠. 명사도 없고. 예. 그리고 학교에서는 당시 이제 그 지역의 초등학교에서 이제 입학 거부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 지역의 특수학교를 다니기도 했었고, 그리고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검정고시로 그래서 집에서 공부해서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권리와 사실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난해 이제 개봉했었던 학교 가는 길이라는 영화를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 영화가 그런 얘기거든요. 발달 장애인을 양육한 어머니들이 특수학교를 설립해 달라고 이제 요구하고 실제로 특수학교가 설립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보면 굉장히 그쵸 비장애인들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나와요. 그냥 학교에 가려고 하는 건데 하루에 최소 2-3시간 이상을 버스를 타고 가야 되고 그나마도 버스가 없다면 혹은 집에서 그렇게 멀리까지 보내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면 그 학교를 아예 못 가는 거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거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계속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제일 먼저 많이 나왔던 얘기가 이제 예산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결국은 아까 21년이라는 표현도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밀려났던 건데 예산 부족, 예산 확보 뭐 이런 문제 결국은 이제 그게 실질적인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보다는 이제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이제 말씀들을 다 좀 아끼셨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국토교통부에서 어찌됐건 충분하지 않지만 이동권 관련된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에서 지자체의 다 책임이었어요. 장애인 콜택시나 저상버스는 지자체가 다 마련해야 되는 그것도 선택적으로. 근데 이번에 장애인권 운동가분들이 막 외치면서 국가의 책임이 법령으로 생겼죠. 근데 이제 기획재정부로 그 예산이 넘어오면서 저상버스 같은 경우 의무가 아닌 임의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기재부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한 예산 중에 40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 30% 정도의 예산이 삭감된 상황인 건데 실제 생각을 해보면 그 철도나 도로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사실 쏟아붓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위한 예산이 항상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되게 불편하고 좀 분노스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가치 전환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좀 말씀드렸던 건데 이 이동권이라는 것이 장애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냥 함께 살아가기 위한 권리인데 이 예산 편성을 그 관점에서 편성해야 이루어질 그러니까 그 필요한 예산이 그러니까 이동권 보장에 필요한 예산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 저상버스 이용하시는 분들 이렇게 살펴보면 휠체어 장애인이나 혹은 뭐 다른 장애를 가지신 분들보다는 일반 비장애인 분들이 훨씬 더 많으세요. 뭐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어린이 그리고 유아차를 끌고 가는 뭐 양육자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실제로 이제 저상버스 이용 만족도 조사를 해봐도 실제 결과가 비장애인 그리고 어르신들 그리고 그 다음이 장애인 순으로 나온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저상버스를 도입했을 때 누가 이 이득을 보느냐 그럼 장애인만 보는 게 아니고 오히려 비장애인들이 훨씬 더 많이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 이권 연구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상버스를 타러 가기 위한 길 있죠. 타러 가는 길 그리고 그 버스 정류장 그리고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이나 시설들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아직까지 미비하기 때문에 비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의 이용률은 또 현저하게 떨어져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이 부분들을 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같이 고쳐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에 있어서 어쨌든 확보된 예산이 어쨌든 있지 않습니까? 그 확보된 예산을 이제 교통약자 그 편의에 대해서 개선하는 데서 쓰인 비율을 보면 저상버스 도입에 거의 90% 이상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어느 한 곳에 편중돼서 지금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비장애인의 그 혜택이나 비율이 더 실제로 보게 되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절대적으로 저상버스나 뭐 이런 그 편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그 장애인 콜택시라던가 아까 계속 얘기 장애인 콜택시라던가 혹은 시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시외버스라든가 네네. 고속버스에 대한 그런 뭐 도입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10% 미만으로 이제 책정이 되고 예. 대부분 다 저상버스 도입에만 이제 집중이 되다 보니까 불편이 계속 개선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을 조율해 나가는 것,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해 나가는 것이 이제 국회가 되겠는데 어쨌든 가치 전환이 일단 조율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이거 하나 꼭 여쭤보고 싶어요. 장애인 이동권 관련해서 결국 충북 지역에 진짜 꼭 필요한 거, 원하는 거 어떤 거 있으세요? 우선 첫 번째는 광역 이동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내에서. 다른 지역. 수도권에, 그러니까 예. 하다못해서 청주 충청북도 안에서 이제 뭐 옥천이든 문성이든 보은이든 네네. 이동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도 차원의 그 조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해 10월 그 조례가 통과됐어요. 그 교통약자 이동 편의 조례가 그 도 차원의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이 좀 책임 있는 시행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도 예산 이야기했지만 예산이 뒷받침된 책임 있는 시행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저상버스도 사실은 계속 꾸준히 네네. 증가되어져야 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권 운동가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대폐차 할 때는 무조건 저상버스로 의무화해야 된다라고 네네네. 하는데 충북 역시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대폐차 시에는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대피차요? 그러니까 대폐차. 대폐차. 대차, 네네. 폐차. 아, 네네. 네네네. 이제 버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교대를 네네네.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무조건 저상버스를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된다. 요구를 하는데 충북 지역에서도 그런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여져요. 예. 결국 이제 이동에 대한 광역 이동 또 저상버스에 대한 확실한 또 필요성을 좀 네네. 얘기를 하셨어요. 예. 다른 김광식 의원. 이권 연구원님이 잠깐 얘기하셨는데 작년 10월에 이제 충청북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아마 시행 계획식을 수립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행 계획 그 조례를 보면 6조 3항에 도지사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지원 계획 수립할 경우 관련 기관 단체 전문가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주민 의견 그리고 당사자의 의견이라고 네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조례가 통과가 돼서 시행 계획을 만들고 있으니 이 시행 계획을 만들 예. 때 반드시 그 의견 수렴이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한다의 네네네. 그 생각을 가지고 가장 많이 반영을 해서 시행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제 조례에 관련 얘기도 하셨고 아까 우리가 예산 얘기도 했을 때 결국은 이제 우선순위에서 이렇게 밀려나고 있는 것들 이 결국은 장애인 이동권 관련해서는 그 아까 말씀하신 가치라고 표현하셨는데 가치 전환을 얘기하셨는데 인식이 좀 글쎄요 뭐 예전보다 나아지긴 했겠습니다만 여전히 좀 갈 길이 멀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들 하시나요? 예, 강내리 연구원님. 우리가 마이너스 100이었던 것이 마이너스 80이 됐다고 좋아졌다고 얘기하진 않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그 0점에도 올라와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무엇이 진짜 장애를 만드는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다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장애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이 학문을 연구하시는 김도연 선생님이라는 분께서 장애학의 도전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네. 책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는데요. 무엇이 장애를 만드는가? 신체의 손상이 장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손상은 그냥 손상일 뿐이고 그런 손상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못하게 만드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사실은 장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상버스가 없는 것이 장애인을 만드는 것이지 장애인이 그 자체로 장애인이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얼마나 구조적으로 지금 비장애인 중심으로 지금 설계되어 있고 우리가 얼마나 이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으면서도 배제하고 있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네. 이거는 결국 앞서서도 저희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나의 문제가 될 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다시 고민을 하고 우리 사회의 인식을 좀 아주 뿌리부터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김광식 연구원. 지난해 한 설문조사를 보면은 우리나라 장애인들이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서 얼마나 차별을 받고 있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차별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3.5%였고요. 네. 차별이 없다라는 비율이 36.5%였거든요. 그러니까 2배 이상 차별이 있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이 결과를 보면서 차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단순히 그
장애인은 우리가 도와줘야 될 집단 혹은 뭐 이렇게 우리가 다른 존재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차별이 있어서 우리가 해결해야 돼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서 벗어나서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결국 같이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정이 되는 인식 개선이 먼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실제로는 어떻게 좀 체감하고 계세요? 이제 21년이라는 표현 아까 쓰셨습니다만 그래도 시간 지내오시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체감하신 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인식의 어떤 분명히 이제 전보다는 인권이라든가 장애 인권을 연대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좀 많은 비장애인들에게 이동권은 나와 관계없는 일로 여겨지기도 하고요. 특히 요즘은 유튜브나 SNS가 발달되면서 차별과 혐오 발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럴 때일수록 저는 우리 모두의 권리가 사실 연결돼 있다라는 거를 좀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까 프랑스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외국하고 비교하면 좀 어떻습니까? 외국은 뭐 안내견에 의지한 시각장애인이라든지 휠체어 이용자들을 그래도 제가 언뜻 생각할 땐 좀 더 많이 거리에서 좀 볼 수 있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실제로 뭐 그런 부분도 좀 알아보시거나 좀 보신 적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우선 영국 같은 경우는 20년 전에는 우리나라와, 그러니까 그 1980년대에는 우리나라와 비슷했다고 합니다. 예. 저상버스가 거의 되어 있지 않았는데 당사자분들이 외치고 하면서 2000년대 초반에는 20년이 지난 뒤에는 거의 100%의 저상버스, 런던 같은 경우는 100%고요. 영국 전 지역에서도 90%대의 저상버스 보급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는 모든 버스가 저상버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굉장히 저는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속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속도요? 네, 우리 예. 사회가 누구의 속도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사실은 그 저상버스가 많아진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계속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이렇게 쫓기는 어떤 비장애인들의 그 관점에서 비장애인주의에 기반한 그런 속도라면은 사실 장애인들은 계속 배제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 좀 사회가 누구를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외국에서는 아마 그런 격차들을 좀 줄이고자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장애인들이 살기 힘든 사회이기 때문에 그만큼 거리에서 더 장애인이 눈에 안 띄나 보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나눠드리자면 저는 제가 2019년에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갔었는데 네. 그때 굉장히 놀랐던 게 그 순례길이 비포장 도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네. 거기 의족을 한 장애인을 제가 거기서 만나기도 했고요. 시각장애인을 만나기도 했어요. 그리고 유아차를 끌고 오시는 가족들을 만나기도 했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비포장 도로이지만 어쨌든 장애인들이 신체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걸어갈 수 있을 정도의 환경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고 네. 그 말은 그 길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을 지나는 마을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어떤 식당이나 숙소들 역시도 모두 다 베리어 프리로 만들어져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 장면이 엄청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네네. 스페인에 굉장히 시골 마을을 갈 일들이 많았는데 그곳에서도 이권 연구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거기서 만난 버스들은 모두 다 저상버스였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예. 제가 사는 옥천보다 훨씬 더 시골 마을인데 저상버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화려함은 우리나라가 어쩌면 더 삐까뻔쩍할 수 있지만 이게 막상 그 안에서 직접 얼마 동안 살아보니까 네네. 아, 내가 더 살고 싶은 나라는 어떤 곳인가, 내가 더 살 수 있는 나라는 어떤 공간인가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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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교수님 거. 아까 베리어 프리 잠깐 얘기하셨는데 예. 베리어 프리가 그거잖아요. 고령자나 장애인이 불편함이 없이 이제 그 제도적으로 이렇게 허물자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약간 그 조항으로 아예 정책적으로 이렇게 장제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그 외국인 이미 그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75년에 주택법을 개정을 해서 모든 신축 주택은 베리어 프리로 지어야 한다라는 게 이제 실시를 돼 있고요. 아까 독일 일본 연구원님 얘기하셨는데 독일은 2013년에 이제 모든 지자체들이 대중교통을 이제 그 할 때 베리어 프리, 그러니까 그 저상버스로 운행을 해야 한다라는 게 이제 여객 운송법으로 실시를 해서 강제 조항으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버스가 이제 그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무리 없는 저상버스로 이렇게 되고 있는 거고. 근데 독일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실 저상버스를 이용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게 되면 리프트를 이렇게 오고 가고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더 지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럴 때 시민들이 전혀 불평하지 않거나 눈치를 주지 않거나 눈치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고 당연한 그 버스 이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가, 그렇게 존중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사회적 책임, 내 몫의 어떤 불편을 감수하고 하는 것이 이제 일상화돼 있는 사회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참 한국에서는 장애인들이 좀 외출하기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오늘 얘기 나눴던 제약들 때문에 좀 꺼려하는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내심 할 수 있으면 그래도 나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지 아니면 그래도 이런 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냥 안 나가고 말지. 사실 외출을 하고 싶어들 하시죠. 그리고 다 똑같이 어떤 의미 있는 활동들을 다 하고 싶어 하시는데 사실 그게 아까도 교육권을 말씀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지역을 가려면 일일이 모든 지자체를 다 찾아봐야 되고 정보를 검색해야 된다. 근데 이런 정보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정보 이동권, 정보 접근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 보장받고 있는 분들도 많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동권이 보편적으로 통용되지 않다 보니까 이동하고 싶고 나가고 싶어도 사실 나가기 어려운 현실에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욕구의 문제를 넘어서서. 자, 오늘 말씀 나누면서 그야말로 지금 나와 있는 공약대로라도 시외버스, 고속버스 이런 부분들에서도 저상버스 도입 확실하게 빨리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관하면 여담으로 여쭤볼게요. 혹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어디 제일 먼저 가고 싶으세요? 편하게 갈 수 있다면. 저는 그러니까 아까 할 수 없는 건 얘기는 사실 광역 지역 같은 경우는 KTX나 이걸 통해서 이동하긴 합니다. 이동을 많이 못하는 건 아닌데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충북 지역 인근 지역들을 많이 못 가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한 도내 투어를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충북도에 계산군이든 옥천군이든 음성군이든 이런 투어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꼭 금방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말씀들 나눴는데요. 마무리 말씀 혹시 못 다 하신 말씀들 충분히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식 연구원부터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장애인 이동권 얘기하면서 이제 저상버스의 도입 이런 하드웨어 시스템 구축하는 것들을 주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시급한 사항이죠. 그런데 2017년에 서울시에서 무이라는 단체랑 협업을 해서 그 지하철 환승 지도를 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이제 깨톡 그 회사에 거기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그러니까 이동권을 이동하기에 편리한 하드웨어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다른 시스템, 다양한 편의성을 개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거기 발맞춰서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싶고 그리고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무이 대표님께서 하신 인터뷰에서 했던 말씀인데 이제 안경을 쓰면 시력이 나쁜 사람도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는 것처럼 적절한 인프라가 갖춰져서 이제 장애가 생기더라도 혹은 장애가 있더라도 그냥 조금 불편한 정도로 생활을 해야지 이렇게 전혀 모든 게 제한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런 사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건희 연구원. 저는 사실 이동권이란 말이 이제 최초의 사전에 등재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계속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이래서 저는 이 말이 이제 권리로 안전한 권리로 일상적 권리로 실현되어서 이동권이란 말은 역사 속에만 남았으면 좋겠다. 그런 완전한 권리 보장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저도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해나가고 싶습니다. 박누리 연구원. 20년간 되게 수많은 장애인 활동가들이 투쟁을 하셨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연행이 되기도 하시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전과가 생기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 덕에 사실 오늘날 비장애인들이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같은 거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 함께 싸워준 사람들의 옆에 함께 서지는 못할 망정 이들을 뭔가 차별하고 혐오하는 것이 그게 뭔가 최소한의 인간성을 포기하는 것 아닐까? 이런 반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비장애인들이 지금까지 장애인 활동가들에게 굉장히 무임승차해 왔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우리 동네에 저상버스가 몇 대나 있는지 장애인 콜택시는 있는지 이런 것들 좀 궁금해하셨으면 좋겠고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이런 이야기 좀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토론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토론하면서 장애인들에게 오늘 이동권 얘기했습니다만 그야말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차별과 혹은 동정이 아닌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인권자로서 이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그야말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눈앞에 빨리 나타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충청연구소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